이게,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글씨야.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 서류에는 아버지의 여권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고 계좌 잔액은 무려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케이맨 제도에도 추가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죠. 선배, 이거 더 심각해요.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원도 평창 별장 말고도 제주도의 펜션 그리고 강남의 오피스텔까지 모두 K방산 측에서 제공한 거예요. 그만해.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보기 싫어. 아버지 인호와 딸 지은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엄숙한 집안의 틈. 서울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거실, 오후 3시. 강인호는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임명장을 바라보며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예비역 중장의 위험을 잃지 않은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허함이 밀려왔죠. 여보, 지은이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의 사진을 보며 10년 가까이 쌓인 그리움을 애써 감추고 있었죠. 연락? 그 애가 언제부터 내 딸이었나? 인호가 위스키 잔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찬란한 크리스털 잔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가족은 조직이야. 상명하복이 기본인데 그 애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겠다고 나가버렸잖아. 하지만 여보, 지은이도 이제 35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원수처럼. 원수? 원수라고? 인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원수보다 못해. 적어도 원수는 정면에서 맞서 싸우지 내 등에 칼을 꽂지는 않거든.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인데. 딸, 내 딸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을 나가냐? 인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내 딸이 나를 독재자 취급했어. 이게 말이 되나? 바로 그 순간 KBS 방송사 탐사보도팀 사무실에서는 폭탄 같은 발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산더미 같은 자료더미 앞에서 밤을 새우며 군내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죠. 선배,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후배 기자 김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죠. 뭔데 그렇게 난리야? 지은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K방산 무기 납품 비리 결정적 증거예요. 군 고위층이 직접 개입했어요. 도연이 파일을 지은 앞에 탁 내려놓으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터지면 국방부 전체가 뒤집힐 거예요. 지은은 피곤한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인호 장군 마이너스 K방산 무기 납품 리베이트 보고서. 이게 뭐야?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파일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선배, 왜 그래요? 혹시 몸이 안 좋아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힌 납품 확인서, 대가성 자문료 월 3천만 원 지급 내역, 스위스 비밀 계좌 개설 기록.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인호 장군이 혹시 선배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내 아버지야. 지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죠. 뭐라고요? 도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진짜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은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평생 청렴하게 사신 분이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룸살롱 접대 영수증, 강원도 평창 별장 소유권 이전 서류, 심지어 아버지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까지 있었죠. 선배, 일단 진정해요. 도연이 지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지은이 소리를 지르며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고? 지은은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평생 강직하고 원칙적이었던 아버지가, 그토록 엄격했던 아버지가 이런 더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기자로서는 보도해야 하는데. 하지만 가족은.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아, 기자라면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내 사명이야.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다면? 지은은 절망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챕터 진실의 문을 여는 딸. 지은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 한 컵을 건네주었죠. 선배,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이 자료 정말 확실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내부 제보자가 목숨 걸고 가져온 거예요. 조작할 수 없는 원본 문서들이죠. 심지어 제보자는 지금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예요. 지은은 다시 파일을 들춰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K방산 계약건 마이너스 추가 논의 필요, 별장 키 전달받음. 분명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글씨야.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 서류에는 아버지의 여권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고 계좌 잔액은 무려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케이맨 제도에도 추가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죠. 선배, 이거 더 심각해요.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원도 평창 별장 말고도 제주도의 펜션 그리고 강남의 오피스텔까지 모두 K방산 측에서 제공한 거예요. 그만해.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보기 싫어. 하지만 호기심과 절망감이 뒤섞인 채로 지은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아버지가 K방산 대표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의 대화록이었습니다. 강인호 이번 계약은 확실히 성사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방장관한테도 이미 얘기해 놨고요. K방산 대표 고맙습니다. 장군님. 약속하신 그거는 내일 스위스로 송금하겠습니다. 강인호 좋습니다. 그리고 제 딸 결혼식 때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그 돈은 K방산 대표와 그거 말씀이시군요.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내 결혼식 축의금까지? 지은이 경악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도연이 황급히 다른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선배, 이거 봐요. 가짜 결혼식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으셨네요. 완전 치밀하게 계획된 거예요. 지은은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평생 청렴하다고 자랑하시던 분이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일 맨 뒤에는 아버지가 다른 군 고위직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 명세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한 조직적 범죄잖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정도면 국정감사감이에요.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단다. 단 한 푼도 부정하게 받은 적이 없어. 그게 진짜 군인의 자세야.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지은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엄마. 지은아, 갑자기 웬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지은아,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는 술 드시고 혼자 중얼거리시더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시간 되면 한번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줄 수 없을까?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러셨어요? 응, 요즘 많이 우울해 하셔. 아마 내가 보고 싶으신가 봐. 아빠도 나이가 드시니까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 지은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계신 걸까? 아니면 들킬까봐 불안해하시는 걸까? 엄마, 저 오늘 집에 갈게요. 정말? 오, 좋다.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결정했어. 어떻게요? 일단 집에 가서 아버지께 직접 물어볼 거야. 그리고 지은이 파일을 꽉 붙들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부인하시거나 변명하신다면 그땐 정말로 보도할 거야. 선배,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보도는 해야겠지만 최소한 아버지께 자수할 기회는 드려야겠어. 도연은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선배, 어떤 선택을 하든 전 선배 편이에요. 지은은 파일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 자료들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줘. 그리고 팀장님께는 내일 보고할게. 알겠어요. 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챕터 보도 전야. 지은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것도 이런 끔찍한 비밀을 알고 난 후였죠. 한남동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죠. 딩동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지은이에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은 깜짝 놀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왔구나. 아빠. 지은이가 왔어.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던 인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위엄은 여전했죠.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위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정말 내가 맞나? 인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은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엄마,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줘. 인호가 말했지만 지은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지.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인호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지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뭔데? K방산이라는 회사. 아세요? 순간 인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스키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K방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지? 제가 기자거든요. 군 관련 취재를 하다가 지은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회사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관련? 무슨 관련? 인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냐?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진실? 무슨 진실? 인호가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게 진실이지. 그 순간 지은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인호는 파일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스위스 계좌, 별장, 리베이트, 모든 게 사실인가요? 인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죠. 지은아.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지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달라요? 정숙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엄마는 모르세요? 지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들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인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거냐?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는 모를 거야. 인호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연금으로는 품위 유지도 안 되더라. 다른 동기들은 다 대기업 고문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만 바보처럼 청렴하게 살아야 하나? 아버지, 지은이 절규했습니다. 닥쳐. 내가 받은 게 뭐가 잘못됐나? 내 덕분에 그 회사가 얼마나 큰 계약을 따낸 줄 아냐? 그 정도 대가는 받을 만하다고. 정숙이 충격으로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당신도 좋아했잖아. 별장 가서 친구들이랑 모임할 때. 지은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 이게 변명이냐? 인호가 발악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너한테 뭘 설명해봤자. 지은은 파일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전 이걸 보도할 거예요. 뭐라고? 인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너 정말 내 딸이냐? 인호가 격분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고? 아버지가 먼저 배신하셨잖아요. 저한테 가르쳐 주신 모든 가치들을. 지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쓰러졌습니다. 엄마. 지은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119 불러. 인호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정숙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인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파헤치지 않았으면 됐잖아. 지은은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병원을 나서며 지은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내일 보도국 팀장님께 보고해. 우리 이거 특집으로 내보낸다. 4챕터 가족의 붕괴. 일주일 후 KBS 저녁 뉴스 시간.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방비리 의혹. 오늘 저희 방송사 탐사보도팀이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군 고위층이 무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강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방산과 군 고위층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예비역 중장 K씨는 지난 3년간 K방산으로부터 총 1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남동 아파트 거실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던 정숙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퇴원한 지 사흘밖에 안 된 그녀는 여전히 몸이 약했죠. 지은이가 정말 했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인호는 서재에서 위스키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은 모습이었죠. 저 죽이려니. 정말 아버지를 팔아먹었어.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 중장은 가족 명의로 강원도 별장과 제주도 펜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비밀 계좌까지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인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 후배들, 언론사들 모두가 확인 전화를 걸어왔죠. 여보세요?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뉴스 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후배 장성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다. 전부 조작된 거야. 인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님 서명까지 나왔는데요. 인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렸죠.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예비역 중장 국방비리 기사가 도배됐고 댓글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군인이 이래도 되나? 국민 세금으로 무기 사서 자기 배만 불렸네 15억이면 서민이 평생 못 버는 돈인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고발한 기자가 강인호 딸이래? 아버지 팔아먹고 기자로 성공하려는 거 아냐? 아버지 감옥 보내고 특종 터뜨린 인간 쓰레기 패륜녀 맞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은도 이 댓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선배, 댓글 보지 마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각오는 했었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수고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는데 증거자료 넘겨달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한남동 아파트 앞에는 각 방송사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아파트 입구를 에워쌌죠. 강인호 중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들께 사과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따님이 폭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는 커튼을 내리고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놈들이 내 집 앞에서 이럴 수가 있나?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은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후 2시 인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에서 온 전화였죠. 강인호 중장님이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이라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인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지은이 그년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날 저녁 지은은 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정숙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죠. 엄마.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숙은 지은을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기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엄마.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단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니? 다만 정숙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이구나.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인호가 술에 취한 채로 들어온 것이죠. 지은아. 인호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취재를 취소해. 잘못됐다고 정정보도해. 아버지, 여기는 병원이에요. 병원이 어쨌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인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오늘부터 남남이다. 아버지, 닥쳐.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어. 인호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정숙이 간신히 일어나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간호사들이 뛰어와 인호를 말렸고 결국 인호는 경비에 의해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기자로서는 옳은 일을 했지만 딸로서는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죠. 우리 이거 특집으로 내보낸다. 5챕터 무너진 명예.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앞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강인호 중장 첫 소환이라는 제목의 속보가 모든 뉴스 채널에서 나가고 있었죠. 오전 9시 50분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인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양복. 한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 중장님, 국민들께 사과 한 말씀 해주십시오. 따님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15억을 받으셨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인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K방산으로부터 총 1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변호사와 상담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인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서명이 담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분명히 피의자의 서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인호는 서류를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으니까요. 한편 KBS 방송사에서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책상에 앉아 수많은 제보 전화를 받고 있었죠. 네, KBS 강지은 기자입니다. 기자님, 저는 K방산에서 일했던 직원인데요. 강인호 장군 말고도 다른 장성들도 많이 연루되어 있어요. 지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모 장군, 이모 중장, 총 7명이 더 있어요. 제가 직접 돈 전달하는 걸 봤거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사진이랑 녹음 파일 다 있어요. 하지만 제 신변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지은은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안전한 곳에서요. 그날 오후 인호는 8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렸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인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직 병원에 있었고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김재석입니다. 후배 장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석이, 너도 나를 의심하러 전화한 거냐? 아닙니다, 형님. 사실, 저도 이번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KBS에서 후속 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 끝장난 것 같습니다. 너까지 이런 일에 연루됐다고? 형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군 고위층 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재석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했습니다. 다들 K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하고도. 인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기들과 후배들 모두가 비슷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뭘 한 거지? 인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인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안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뒤져가며 증거를 찾았죠. 여기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서재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사관이 인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K방산뿐만 아니라 S방산, 한국방위산업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의 기록이었죠. 이건 아니야. 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안방 옷장 뒤편에서 발견된 또 다른 금고였죠. 이것도 열어보겠습니다. 수사관이 금고를 열자 현금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됩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한 2억 정도 될 거야. 인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사는 밤 10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압수품은 트럭 한 대 분량이었죠. 서류들, 현금, 심지어 고급 시계와 골프용품까지. 수사관들이 떠난 후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인호는 엉망이 된 거실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셨죠. 그때 지은이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온 것이죠. 아버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왔냐? 인호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지은은 엉망이 된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 덕분에 이렇게 됐어. 인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취하셨어요. 쉬세요. 쉬라고? 내가 어떻게 쉬어? 인호가 소리쳤습니다. 40년 군 생활하면서 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아버지가 잘못하셨잖아요. 잘못? 뭐가 잘못됐나? 인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다른 놈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 나만 바보처럼 청렴하게 살 수는 없었다고.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죠. 아버지,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그럼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으실 수도. 인정? 뭘 인정해? 인호가 위스키 병을 집어던졌습니다. 병이 벽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죠. 6챕터 감춰진 퍼즐 조각. 며칠 후 도연은 혼자 취재에 나섰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K방산 사건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선배한테는 말하지 말자. 괜히 희망만 주면 안 되니까. 도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국정감사 자료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강인호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의 날짜가 묘하게 연속적이었습니다. 마치 한 번에 여러 장을 서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하네. 보통 이런 문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작성되는데 도연은 서명 감정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김 감정사였죠. 이 서명들 좀 봐주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김 감정사는 돋보기로 서명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같은 사람 서명이 맞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필압이 다르고 글자의 기울기도 미묘하게 달라요. 마치 김 감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연습을 많이 해서 따라 쓴 것 같아요.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이게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정밀 감정을 해봐야겠네요. 그날 밤 도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방산 직원 명단을 뒤져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조성우. 이 사람이 바로 K방산 기획처장이네. 조성우에 대해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 군에서 행정 담당 장교로 근무했었고 특히 서류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죠. 이 사람이 군에 있을 때 강인호 장군과 접점이 있었을까? 도연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조성우의 오른팔이었던 이모 중령이 지난달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출국했을까? 도연은 이 중령의 과거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죠. 이 중령은 군 재직 시절 문서 위조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다.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조성우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K방산 본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성우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기자님,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지. 이 중령에 대해 아시죠? 도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조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중령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세요? 당신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아, 그 사람 말씀이시군요. 조성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미국에 갔어요. 개인 사정이요? 강인호 장군 사건이 터지자마자 갑자기 출국한 게 개인 사정인가요? 조성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죠. 도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중령이 과거에 문서 위조를 한 전과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라고요? 도연이 압박했습니다. 그럼 강인호 장군의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 순간 조성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도망가시는 건가요? 도연이 뒤쫓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성우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확신했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날 저녁
도연은 지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죠. 선배,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뭔데? 도연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명 감정 결과, 이중령의 급작스런 출국, 조성우의 수상한 반응까지 지은은 듣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가 누명을 쓰신 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지은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를 억울하게 만든 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도연아, 제발 진실을 밝혀줘. 지은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누명을 쓰신 거라면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네, 여기 강지은입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강인호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음독 자살 시도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기 바랍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살을. 도연이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선배, 빨리 병원에 가요. 택시 안에서 지은은 오열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선배.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인호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죠.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셔서 지은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죠.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도연이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선배,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정말 아버님이 누명을 쓰신 거라면 반드시. 그래, 반드시 밝혀내자.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고하시다면 내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7챕터 진실 앞에서 일주일 후 인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수척해진 몸, 생기를 잃은 눈. 한때 당당했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기자들이 아직.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난 이미 죽은 몸이야. 인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선배, 대박이에요. 도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뭔데? 이중령을 찾았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과 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중령이 직접 증언하겠다고 해요. 자신이 조성우의 지시로 강인호 장군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인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내 서명을 위조했다고? 네. 이중령이 보낸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조성우가 직접 지시하는 녹음 파일까지. 도연은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조성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이중령, 강인호 장군 서명 연습 많이 해봤지? 이번에 큰 건 하나 해야겠어. 처장님,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어차피 강인호는 우리한테 비협조적이야. 저 고지식한 놈 때문에 우리 사업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리하자. 인호는 녹음을 듣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 거였어.
맞아요, 아버지. 지은도 흥분했습니다. 아버지는 무고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선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 강인호 장군님이 받으신 별장이나 현금들은 실제로 존재해요. 이건 위조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떨구었죠. 그건, 그건 사실이야. 인호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인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건 15억이 아니야. 기껏해야 3억 정도였어. 나머지는 저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부풀린 거야. 그럼 아버지도 잘못은 하셨지만 조성우가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운 거네요. 도연이 정리했습니다.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무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뒤집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요. 어떻게 할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고민하더니 결심을 굳혔습니다. 검찰에 가자. 진실을 다 털어놓자. 지은아. 인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로 진실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숨기실 거 없죠?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다 말하겠어.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는 또다시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지은이 아버지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사실에서 인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K방산으로부터 총 3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별장과 현금.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동기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럼 15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성우가 서류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제 서명도 위조했고요. 검사는 도연이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진짜라면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네요.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성우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네, 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잡혔어요. 캐리어에는 현금 10억과 해외 계좌 통장들이 들어 있었고요. 인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범인이 잡혔구나. 며칠 후 KBS 뉴스에서는 반전 보도가 나갔습니다. 지난달 보도했던 국방비리 사건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인호 예비역 중장의 서명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주범은 K방산 조성우 기획처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강인호 장군이 억울했네 딸이 아버지 폭로한 게 맞았잖아. 조성우가 진짜 나쁜 놈이네. 강지은 기자 대단하다. 진실을 끝까지 추적했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3억은 받았잖아. 완전히 무고한 건 아니네. 아버지 팔아먹은 건 맞잖아. 지은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무고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인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아버지, 지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도 잘못은 하셨잖아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했어. 변명할 생각 없어. 그럼 처벌은 받으셔야 해요. 물론이지.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진실을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형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은아. 인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랑스러워. 진실을 위해 가족까지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기자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짓말과 오해가 거친 후의 첫 대화였죠. 8챕터 침묵과 용서.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죠. 피고인 조성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인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인호의 모습은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 이제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인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고. 며칠 후 인호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사찰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했던 한남동 아파트와는 정반대인 소박한 한옥이었죠. 스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벽마다 종소리를 들으며 지내는 생활. 인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인호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숙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그녀는 이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께 안부라도 전해드릴까요? 지은이 꽃집에 들러 물었습니다. 그냥 둬. 그 사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정숙이 꽃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혼자 있는 게 편해. 어머니, 지은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 각자 살아가는 거지, 뭐. 지은은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흩어진 것은 분명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거든요. 도연아, 나 아버지 뵈러 다녀올게. 좋은 생각이에요, 선배.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작은 한옥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었죠. 아버지. 인호는 빗자루를 든 채로 돌아봤습니다. 지은이,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이였으니까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한옥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인호는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명예니 체면이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알겠더라.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네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원래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인호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게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었나 봐.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죠.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죄송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가족을 이렇게 흩어놓은 게. 인호는 차를 마시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인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계속 거짓된 삶을 살았을 거야.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아버지, 기자는 진실을 택한 거야. 그건 장군도 존중해야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거야. 가끔 전화는 해. 서로 안부 정도만. 가족이 다시 합쳐질 수는 없을까요?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지. 억지로 묶여 있을 필요는 없잖아.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필요했어. 인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조직에서 살았더니 진짜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나 봐.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다시 아버지를 찾았죠. 아버지, 이제 서울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인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어. 기자로서도 딸로서도. 정말요? 응. 진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거든. 가족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버스에 오르며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버스가 떠나고 인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산골에서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평온해 보였죠. 지은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침내 딸과 아버지는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기자가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강인호 장군과 딸 지은의 갈등은 피보다 진실을 택한 사람과 권위보다 용서를 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은은 가족을 무너뜨릴 각오로 진실을 밝히려 했고, 인호는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딸의 선택을 끝내 존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는 때론 상처를 남기지만 그 끝엔 서로를 이해하고 인간답게 마주보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가 완성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